자,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공소 제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보시죠. 자, 공소 취소. 공소 취소라는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예, 정답은 4번입니다. 검사로부터 적법한 공소 취소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소송이 더 이상 유지 못하고 당연히 종료된다. 어디가 틀렸냐면 당연히 종료된다. 공소 취소가 있다고 해서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공소기각 결정을 해줘야지 끝나는 거죠. 당연히 종료된다는 것이 틀렸습니다. 자, 1번은 의미가 되겠고요. 언제까지 가능하냐?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는 거. 원칙적으로는 공소 취소의 방식은 서면으로 해야 되는데 구술로도 할 수 있다. 어디서는요? 공판정에서는. 자, 두 번째. 공소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공소제기 방식은 공소장 제출로 해야 되죠. 이거는 구두로는 공소제기를 못해요. 자,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법원은 제1회 공판기일 전 7일까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해야 한다. 공소 제기하게 되면 공소 제기된 사실을 알려줘야 되죠.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7일이 아니라 이게 5일이에요. 5일 전까지. 이게 틀린 거고. 공소장에 당연히 검사의 서명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서명이 없다면 그것은 무효이기 때문에 327조에 의해서 공소기각 판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바로 뭐죠? 공소장 1번주의가 되겠죠? 네, 필요적 기재사항 이외에 물론 임의적 기재사항도 있습니다만 그거 이외에는 첨부나 인용이나 여사 기재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공소제기 효력이죠.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자, 그 다음에 공소장 기재사항인데요. 당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 이제 성명모용 소송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성명모용에 관한 우리 판례가 소개되어 있는 건데요. 성명모용 소송이 뭔지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자, 먼저 옳지 않은 건데요. 2번이 옳지 않아요. 갑이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의 성명을, 그러니까 피고인을 여기 을이라고 할까요? 사칭하여 피고인 앞으로 약식 명령이 고지되고 이에 대해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심의 중 갑이 피고인을 사칭하였으니 밝혀지자. 그러니까 원래 피고인은 갑인데 갑이 을의 성명 등을 모용해서 을에 대해서 약식 기소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을에게 약식명이 고지되니까 을이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단 말이죠. 그 정식재판에서 갑이 피고인을 사칭했다는 점이 밝혀진 거죠. 그래서 공소기각을 구하는 검사의 견지서를 듣고 변론을 종결하였는데,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변론이 종결된 거예요. 이 사건의 을 피고 사건에 대한 변론이 종결된 겁니다. 그 후 선고 기일 전에 검사로부터 피고인의 표시를 갑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이 들어왔으나 원실법원이 이거를 무시했겠죠. 네. 물론 이제 변론 재개 신청 이렇게 한다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이 있으니까 이건 변론을 다시 열어달라 이런 뜻인데요. 그 전에는 뭐냐면 더 이상 변론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변론 종결을 한 상태였거든요. 변론 재개 여부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자, 원실법원이 변론을 재개하여 미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피고인에 대해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조치는 위법하다. 이거 위법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을에 대한 공소제기는 원래 피고인이 갑이고 을은 피고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을이 정식재판을 청구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을이 피고인이 됩니다. 그런데 검사가 공소기각을 구하는 의견을 제출했고 이럴 경우 을의 불안정한 지위를 해소해주기 위해서 공소기각 판결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로 변론 제기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재량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것을 유법이라 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 1번도 갑이 을의 성명을 모형한 것이에요. 이 경우 피모용자 을은 피고인이 아니고 갑만 피고인이 된다. 이게 이제 의사설이죠. 실제로 검사가 이 사건을 알았다면 갑을 피고를 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는 표시상의 착오에 불과하므로 성명을 모용한 사실이 재판 중 밝혀졌다면 검사는 공소장의 인적사항의 이제를 정정해서 피고인의 표시를 바로잡아야 하고 공소장을 정정함에 있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 공소장 변경을 하려면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공소장 정정을 한다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역시 성명 모용인데 그 모용한 사실이 판명돼서 검사가 피고인의 성명을 정정하지 아니한 경우 안 했다 이거죠. 그랬을 때 후속 조치해요. 갑에 대한 공소로서는 동인을 특정한 것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갑이 아니라 피고인 안에 누구 돼 있어요? 을로 돼 있거든요. 법원은 피고인의 불특정 이유로 해서 공소유예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맞아요. 불특정 이유로. 자, 역시 또 성명 모형인데 자, 이거죠. 법원으로서는 을에 대하여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적법한 공소유예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공소유예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을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하더라도 갑에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피모용자에게는 공소유예 판결을 끝내는데 모용자인 갑에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갑은 약식명령이 송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사는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에 따라 약식명령의 피고인 표시를 경정해서 본래의 약식명령과 함께 피고인 표시 경정 결정을 송달하면 됩니다. 이에 대해서 갑이 수정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면 그에 따라 재판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 약식명령서가 확정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4번 지문은 성명 모용이라고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했을 경우 피모용자가 그때 모용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모용자와 피모용자에 대한 법원의 조치가 무엇이냐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자, 공소제기 효력에서 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뭘까? 공소에 관련된 것 중에서 이건 3번이 틀렸다라고 하는데요. 자, 공소장 1번주의 결국 예단 배제를 위해서 둔 규정이죠. 형사형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공소제기는 그 절차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태에 해당하므로 증거 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정으로 이루어진 단계라도 피고인 측에서는 공소장 1번주의 위배를 주장해서 이미 진행된 소송 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자, 그럴듯한데요. 실제로는 이 앞부분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2단계, 다시 말하면 분명히 공소장 1번주의에 반해서 위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조사가 아무런 제한 없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법관의 심증이 형성된 단계에 이르렀다면 이때 공소장 1번주의 하자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도록 없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 이것도 판례의 입장이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툴 수 있다. 이게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1번의 경우에는 공소장에는 4가지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피고인 또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그 다음에 죄명, 공소사실, 그 다음에 적용법조. 이거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공소사실 중에서 일시, 장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기재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장소는 토지 관할을 가늠할 수 있는 정도로, 방법은 범죄 구성 요건을 밝히는 정도로 우리 판례의 입장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그 공소사실이 불명하지 않았다, 명료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법원은
예, 바로 이 성명권 행사하는 거죠. 그 취지가 뭔지, 분명히 해달라라고 성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만약 공소장이 된 적용법조에 오기 누락이 있거나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게 중요하죠. 공소사실의 이거 어디 갔습니까? 예, 요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기다 밑줄에 놓으세요.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방어에 실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침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와 다른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 지금 여기는 문제가 없는데요. 얘가 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실제로 심판 대상은 얘거든요. 공소사실. 그랬을 경우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리고 또 하나 피고인의 방어에 실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 직권으로 공소장 변경 없이 다른 적용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다른 법조를 적용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게 이제 공소장 변경의 여부 문제거든요. 공소장 변경의 여부. 그래서 공소장 변경이 어느 때, 어느 범위 내에서 필요하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즉 공소장 변경 없이도 법원 어떤 범위에 재판할 수 있느냐 이건데요. 첫 번째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변경이 없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피고인의 방어에 실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되겠다. 이 범위 내에서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뭐냐? 자, 이거는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굉장히 질문이 기네요. 요거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 점인데요. 전자적 형태의 문서가 저장된 저장 매체 자체를 서면 공소장에 첨부해서 제출할 수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종이문서를 우리 공소장으로 기재해야 되는데요. 공소장이 아니라 저장 매체 자체를 공소장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가능하겠느냐 이건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건 안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변론에 응했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틀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증거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이거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주고 있지만은, 공소 제기는 반드시 서면으로 공소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첨부해서는 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록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변론에 응했다 하더라도 안 된다라는 거. 기소된 공소사실의 재산상 피해자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가 다른 것이 판명된 경우, 실제로 그럴 수가 있죠. 재산상의 피해자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가 다른 것이 판명된 경우, 공소장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역시 또 마찬가지요. 피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공소장 변경 없이도 유죄 인정할 수 있다는 거. 요 2번이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포괄일제의 영업범, 계속범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때 공소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칠 것이냐 이건데요. 당연히 공소범죄사실 전체에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공판심리 중에 그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되는 범죄사실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검사는 공소장 변경 절차에 의해서 그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동일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공소에 대한 범죄사실과 추가로 발견된 범죄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되는 또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확정 판결이 있는 때, 이게 중요합니다. 추가로 발견된 확정 판결 후의 범죄사실은, 이게 그 후에 확정 판결 후에 범죄사실이거든요. 이럴 때는 앞에 비록 전체가 영업범위이기 때문에 전체가 하나의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유죄 판결이 확정되게 되면 분리가 됩니다. 확정 판결에 의해서
앞의 사건과 그 다음에 그 뒤의 사건이 분리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 이후의 범죄에 대해서는 추가 기소해야 되는 것이지 공소장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 있고 별개의 독립된 범죄로 공소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추가할 수 없어요. 이건 안 됩니다. 차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1, 2, 3, 4, 5 이렇게 5가지 범죄가 계속범위였었다. 근데 3번이 이 사건이 이미 확정됐더라 이거죠. 확정됐다면은 1번부터 3번까지는 뭐죠? 하나의 공소사실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4번과 5번은 뭐죠? 확정된 사실을 차단했기 때문에 이건 별개의 사실로 봅니다. 이런 의미예요. 됐고요. 그 다음에 공소사실 동일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예, 기본적으로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한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이하가 틀린 건데요. 순수한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는 관점에서만 파악해야 하고, 피고인의 행위와 자연적, 사회적 사실관계 이외에 규범적 요소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 보게 되면 이 말이 꼭 틀렸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 대법원이 공소사실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런 규범적 요소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규범적 요소까지 고려한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소시효로 오셔서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예, 정답은 3번입니다.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법정에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공소시효는 이 법정형의 경중에 따라서 공소시효 기간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변경 전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의 기간에 기준이 된다. 아니고요. 이거는 변경된 거죠. 변경 전이 아니라 변경된 공소사실에 의해서 그 법정형에 의해서 공소시효 기간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네. 헌정적 파괴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규정. 예. 완성 여부는 공소 제기가 있었던 시점이 기준이 된다는 거. 예. 왜냐하면 역시 공소장 변경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공소사의 동일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공소시효 정지는 공소제기 시거든요. 그 다음에 포괄일제의 경우 기산점이 언제 되느냐?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 그때부터 공소시효는 진행되는 거죠. 기산점. 자, 그 다음에 공판 절차로 오셔서요. 자, 공소장 변경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예,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일반법과 특별법의 동일한 구성권에 모두 해당되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 형이 가벼운 일반법을 적용하여 기소한 경우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 이렇게 특별법을 적용해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피고인에게 방어권의 실적을 불이익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인정되지만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은요. 그래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예,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을 때 부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송달하도록 되어 있고, 예, 어느 한쪽에만 해도 된다는 얘기고요. 예, 일부 공소사실 처리를 위해서 공소장 변경 신청했다면 철회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결정을 해야 한다는 거.
이건 마치 뭐와 같은 거죠? 실질적으로 공소 취소와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죠. 부분적으로는. 자, 그 다음에 피고인의 출석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피고인의 출석은 우리 법원직 시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건 객관식으로도 중요하고 주관식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단순 암기이긴 하지만 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 문제인데요. 네, 정답은 1번입니다. 법인의 대표자, 특별대리인이 대리인을 출석시키고자 할 때 대리권의 수요 사실을 주면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며 법원의 허가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 대목이 틀렸어요. 법원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뭐 이렇게 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데요. 이 이하가 중요하죠.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하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하면 그때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거.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을 못하는 경우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원래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되는데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재 곤란하다고 인정하게 되면 피고인 출석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거. 자, 이것도 항소심과 유사한데요. 약식명령 정식재판 절차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다시 기일을 정해요. 또 피고인의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역시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거. 항소심과 구조가 똑같죠? 자, 다음 문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이건 3번이 틀렸습니다. 예, 이건 앞에 문제와 같은 거죠. 여기 2회 기일에 출석했으니까 안 되는 거죠. 예, 안 되고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없는 거고 다시 3회 이때 안 했다면 4회 다시 피고인 출석 없이가 아니라 연속해서 2번 일해야 돼요. 이거는요. 합쳐서 2번이 아니라 개정할 수 없습니다. 1번은 앞에서 봤던 질문이 되겠고 자, 이럴 때는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 있겠죠. 공소기각이거나 면소 판결이 명백하다.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겠고 예, 요 사건도 우리 그 판례 사건인데요. 필요할 뻔한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재판 거부 의사를 별시하고 재판 허가 없이 퇴정했어요. 이 경우 변호사마저도 필요할 뻔한 사건에서 변호인마저도 동조해서 같이 퇴정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에는 피고인도 없고 변호인도 없는 거죠. 이럴 때 피고인이나 변호인 없이 심리 판결할 수 있느냐? 사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학계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 대법원은 가능하다라고 봤어요. 이건 방어권의 남용이다라고 해서 피고인의 출석 변호인이나 피고인의 아무리 필요적 변호사 사건이라 하더라도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 판결할 수 있도록 있다라고 판시하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자, 3번이 틀렸는데요. 이건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둔 취지를 보게 되면 뭐 간단하게 했습니다. 전문심리위원이 공판준비 기일이나 공판기일에 참여한 때 조서에 그 성명을 기재하지만 전문심리위원이 재판의 허가를 받아 질문한 때 취지를 조서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 그럼 전문심리위원이 여기 왜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 조서에 기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기재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불구속 피고인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판결서 등본을 송달한다. 맞습니다.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한 판결이 확정된 때 당해 사건이 확정된 법원의 법원 사무관 등은 며칠 내에요? 3일 이내에 보호관찰 소장에게 송부해야 한다는 거. 전문심리위원이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되면
예,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여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에요. 그 사본을 보내야 한다는 거. 둘 다 보낼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판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뭘까? 먼저 모두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우리 재판 공판기일의 절차는 어떻게 돼요? 모두 절차, 사실심의 절차, 판결 선고 절차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자,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판결의 선고는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하나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 결정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고요. 또 법원조직법에 나와 있습니다만 판결의 선고는 반드시 공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만 이렇게 할 수 있냐면 심리 안에서만 우리가 심리하고 판결하잖아요. 그러니까 심리는 이런 제한 사유가 있어요. 이런 사유 때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해서 비공개할 수 있는데 판결의 선고는 반드시 공개해야 됩니다. 이른바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인정신문은 언제 할 거냐?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은 언제 할 거냐? 진술거부권 언제 고지할 거냐? 이건데 이거는 이제 형사법이 개정돼서 인정신문한 다음에 진술거부권 고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다음에 인정신문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 개정된 형사법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순서입니다. 진술거부권 고지, 인정신문, 검사의 모두 진술, 피고의 모두 진술, 재판의 쟁점 및 검사 변호의 증거 관계에 대한 진술, 그리고 사심 절차로 들어와서 증거조사, 피고인 신문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최종 변론 이런 형식으로. 이거는 이제 최종 변론의 내용이죠. 증거조사 끝나고 피고인 신문. 이것도 과거에는 피고인 신문이 먼저 있었는데 지금은 증거조사를 먼저 하죠. 증거조사, 피고인 신문, 최종 변론인데 이때는 검사 의견 진술, 피고인과 변호의 최종 의견 이렇게 순서를 하는 거죠. 최종 변론이. 자, 그 다음 사실 조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건 4번이 틀렸어요. 사실 조회, 임의수사로서도 할 수 있고요. 법원에서 사실 조회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회신서가 도착하면 회신서는 증거가 되므로 기록에 가철하고 다음 공판기일 전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회신서, 우리가 사실 조회를 했을 때 회신서 자체가 증거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그 회신서에 대한 증거 조사를 해야만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회신 도착하는 것으로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다시 증거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통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공무소나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나 그 다음에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조회가. 제1회 공판기일 전에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 예. 신청이 부적법하다라고 한다면, 이유 없다라고 한다면 기각할 수 있다는 거죠. 뭐 특별한 문제는 아니겠어요, 저거는요. 자, 그 다음 자, 판결의 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1번이 틀렸어요.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선고기일에 출석한 경우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뿐만 아니라 공소의 전부에 대해 무죄나 면소, 공소유죄 재판할 때에도 상소기간, 아하, 예, 여기 무죄 판결할 경우에는 굳이 상소기간 이런 거를 알려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하는 거지, 무죄나 면소 할 때에도 이 이하가 틀린 거네요. 예, 적절한 훈계할 수 있죠? 맞고요. 그 판결 선고 방식입니다. 그래서 판결서 원본에 의해서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한다는 거. 1심 사건의 경우 경미사건 특수한 예외를 제외하면 판결 선고 시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고
상소기간도 당연히 피고인이 출석하니까 선고일로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증인의 신문. 증인신문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자, 이건 3번이 틀렸는데요. 변호사, 그죠? 직무상 비밀 유지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증언 거부권이 있는데요. 요 경우는 예외죠. 중대한 공사의 필요가 있다면 그런 경우는 예외가 됩니다. 그래서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이때는 없는 거죠. 예, 요거 이해하시겠어요? 이미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라고 한다면 다시 처벌받지 않잖아요? 따라 자신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증인은 공범에 대한 피고 사건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 그것이 자기에게 불리해질까봐 증언을 거부하는 건데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자기에게 불리해질 리가 없죠. 그래서 이게 증언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예, 이때는 당연히 자기의 친족이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 이럴 경우에 증언 거부할 수가 있죠. 예, 이거는 증언 거부권이 없는 자가 증언을 거부했을 경우 과태료죠.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즉시 항고할 수 있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증인신문 방법이 되겠습니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건데요. 3번이 틀렸습니다. 증언 거부권이 있는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고 증언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 허용할 수 있다. 이 증언 거부권이 있다고 해서 선서를 거부할 권리가 있느냐? 그건 없어요. 예. 선서는 결국 위증죄를 처벌하기 위한 요건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증언 거부권이 있다면 아예 증언을 거부하면 좋은 거고, 거부할 수 있는 거고, 증언을 만약에 거부하려면, 근데 증언을 하면서 선서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허용할 수 있다. 이게 틀린 것이고요. 예, 이거 당연히 증인님을 확인해야 되겠죠. 예, 2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예, 퇴정하게 하고 진술시킬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그 이후에는 증인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를 고지해 줘야 되죠. 자, 그 다음에 간이 공판 절차로 오셔서 간이 공판 절차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한 경우에 인정되는 특칙이죠. 그래서 통상의 공판 절차로 넘어가지 않고 신속한 절차를 통해서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그러한 공판 절차의 특징을 말합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공판장에서 자백을 해야 돼요. 이때 자백은 완전한 자백을 해야 됩니다. 위법성 조각사유나 책임 조각사유를 들먹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증거조사 방식을 좀 간이화하거나 아니면 엄격한 증거 능력을 완화시켜주는 거죠.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간이 공판 절차의 특칙은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죠. 자,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건데요. 네, 4번이죠. 피고인이 자백 외에 다른 보강 증거가 없더라도 유죄 인정할 수 있다. 간이 공판 절차라 하더라도 전문법칙의 예외는 인정해주지만 뭐는 인정하잖아요. 자백의 보강 법칙은 예외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틀린 거고요. 이거는 왜 개시할 수 없느냐 하면 예, 이건 자백이 됐는데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 이거는 책임조각사유에 관련된 진술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책임조각사유에 대한 진술이 있기 때문에 이건 완벽한 자백이 될 수가 없어요. 예, 간이공판 절차 넘어갈 수 없습니다. 예, 간이공판 절차가 현저히 부당하다 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공판 절차를 다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증거조사 절차가 간이화됐고 엄격한 증거 능력 제한을 완화시켜놨기 때문에 실체에 대한 심리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판 절차 갱신사유가 되는 것이죠. 다만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면 갱신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변론의 분리병합 재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이건 4번이 틀린 질문이 됩니다. 예, 앞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변론 종결 후에 변론 재개 신청했다. 요거와 함께 공사명령 신청했다. 요 변론 재개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라 그랬죠. 그래서 반드시 변론 재개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는 거고, 변론의 병합은 관할의 병합 심의하고는 구별된다는 거고요. 예, 만약에 이렇게 종국적 분리라고 한다. 변론이 종국적으로 분리됐다면 원칙적으로 뭐죠? 별도로 판결을 선고하고 조서도 별도로 작성한다. 변론이 완전히 두 개의 그 사건이 변론이 병합되었다가 분리됐거든요. 그러니까 별개의 사건으로 심리가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판결도 조서도 별도로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참여재판인데요. 자, 가장 옳은 것은 뭘까? 자, 1번부터 볼까요? 국민참여재판에도 피고인의 자백이 있을 경우 간이공판 절차로 적용할 수 있다? 아니에요.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는 간이공판 절차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국민참여재판 사건이었는데 공수사실의 일부가 철회나 변경으로 인해서 이게 국민참여재판 사건이 아니었다. 이럴 경우에 계속 진행할 수 없느냐? 아닙니다. 한 번 국민참여재판이었다면 계속 국민참여재판이 되는 거예요. 예, 역시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된다는 거. 예, 그래서 이건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4번은 어디에 틀렸나요? 예, 요 사유를 불문하고 과태료 부과해서는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이건 당연히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이럴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증거법칙으로 오셔서 위법수의 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건데요. 예,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어디가 틀린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영장은 재사용할 수 없어요. 재집행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거죠. 비록 유효기한이 남았다 하더라도 다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라고 되는데 이건 위법입니다. 영장을 한번 집행하게 되면 다시 사용할 수 없어요. 1번은 위법수의 증거 배제법칙의 적용 범위예요. 진술 증거뿐만 아니라 비진술 증거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 이거 예, 공갈 목적으로 나치사실 현장사진 관련해서 나온 아주 중요한 판례죠. 그래서 이건 위법수의 증거가 아니다라고 봤어요. 예, 이것도 우리가 이른바 불법 감청이 되느냐 이 문제인데요. 대화자 일방이 녹음하는 것은 불법 감청이 아니에요. 이건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 다음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 증거로 삼을 수 없는 증거를 모두 고른 것은 뭐냐. 예. 결과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가 뭐냐 이런 얘기죠. 경찰이 피고인 집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을 체포한 후에 피고인의 집안을 수색하여 칼과 합의서를 압수하였고 적법한 시간 내에 예, 여기네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여 발받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그럼 이 칼과 합의서는 뭐죠? 이거는 위법수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증거를 쓸 수가 없습니다. 위 칼과 합의서를 기초로 한 2차 증거. 그럼 독수의 과실이로 해야 한다면 이것도 뭐가 되겠죠? 증거 능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죠.
자, 그럼 얘는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 이거 여러분들, 음주 측정 관련해서, 혈액 채취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판례죠. 예. 그래서, 의식을 잃은 피고인을 대신해서 법정 대리인인 아버지의 동의를 받아서 혈액 채취했다. 그러나 사후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면, 예, 이거는 증거 능력이 없어요. 감정의뢰 해보고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거. 예, 여러분들 강제 연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위법수에 증거되는 거죠. 자율성 및 진술조서 역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예, 이 경우에도 수소보원 이외의 지방원 판사로부터 발받은 뇌물공여자 의뢰에 대한 압수영장에 의해 수집한 이거는 역시 증거로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 여기서는 원칙 소극으로만 되어 있죠. 예, 증언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공소제기 후 검사가 공소제기 후 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원래 215조에 따라서 보게 되면 수소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받아서 수집해야 돼요. 그런데 그 외에 지방원 판사로부터 발부받았기 때문에 이건 증거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문법칙이 되겠는데요. 이 전문법칙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